이 책의 저자 아니 에르노는 직접 체험하지 않은 허구를 쓴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규정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유명 작가이자 대학 교수였던 저자가 연하의 외국인 유부남과 가진 불륜 체험이 사실 그대로 고백되어 있는 이 소설에 대해 프랑스 독서계에는 많은 파란이 일었습니다.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아니 에르노가 피하지 않고 적어간 자신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닿는 문학적 강렬함과 통증에 가까운 사랑의 허기를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2022년 노벨상 수상작가인 아니 에르노의 작품은 대부분 대상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부하듯이 표현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 단순한 열정 역시 연하의 외국인 유부남과의 사랑을 다루는 주제이지만 글의 주체인 나아가 보여주는 열정은 작가 개인의 열정만이 아닌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열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반감정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밀접한 주관적이고 내밀한 감각과 맞닿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단순한 열정은 큰 사건도 없는 하루하루의 일상과 그 안에서 오르내리는 다소 거친 듯한 불안정한 감정을 낱낱이 끌어올려 소설 속의 1인칭 주인공이자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을 대하듯 냉정하게 써내려간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설을 읽는 저 깊은 속 어딘가에서 내내 짙은 농도로 절여진 감정세포가 삼투압 작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부끄럽고 은밀한 내면의 느낌들을 속수무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나와 어느 날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면서 열정의 기호들을 모으고 있었던 저자처럼, 그리고 그 기호들을 한데 모으면 그 열정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날의 아니 에르노처럼 말이지요. 사랑과 기다림에 빠진 한 사람에게서 매 순간 튀어나오는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 열정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그 실수들을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에 빠지면 다들 그렇잖아. 라고 정당화시키는 대신 작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때그때의 이야기를 마치 타인이 바라본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명한 작가이자 대학 교수인 작가 자신의 소모적 감정, 터무니없을 만큼 빠져들어버린 열정이 싸늘하게 무질서 취급을 받게 될 뻔한 상황을 모두의 시선으로 객관화시키는 반전을 펼쳐놓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기까지 한 표현으로 자신의 격정적인 감정을 실오라기 하나까지 벗겨서 써내려간 그 글을 읽으면서 독자는 자신의 상상과 찐득한 혼자만의 이야기 속에 어떤 한 장면을 자신도 모르게 떠올리며 오히려 작가 대신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감춰진 감정선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뻔하기도 강렬하기도 한 이 불륜의 레파토리를 툭 던져 놓아버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부끄럽거나 설레거나 후회된다면 그건 독자들의 기억과 거기에 맺힌 생각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듯이 유유히 냉정하고 담담한 어투로 돌아서 버리는 작가. 저자는 이 상황을 글을 쓰는데 내게 미리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시간과 자유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내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의지나 욕망, 그리고 지적 능력이 개입되어 있는 행동, 예측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결과를 짐작하는 그것은 오로지 그 남자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외국인 연하 유부남을 사랑하는 주인공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와 관련된 단서를 찾고 연관짓고 약속 없이 그를 오래 기다립니다. 그러나 만남의 시간은 짧고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주인공은 그에게 보이기 위한 옷과 화장품을 고르고 다음 만남에서 그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메모합니다. 나는 가끔 백지 위에 날짜, 시간, 그리고 그가 올 거야 라는 문장을 적고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그 사람의 사랑이 식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끄적였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같은 종이에
그 사람이 왔다고 쓰고 우리 만남의 세세한 사항들을 두서없는 글로 적어두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에 쓴 두 글의 내용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고는 잠시 멍한 기분을 느꼈다. 두 글 사이에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사람과 내가 나눈 대화와 몸짓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었는지 헤아려 보았다. 사랑을 할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 관계에 보태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쾌락의 행위와 몸짓이 더해지는 만큼 확실히 우리는 서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자산을 서서히 탕진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강렬함 속에서 얻은 것은 시간의 질서 속에서 사라져갔다. 자연스럽지 못한 사랑 속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강렬한 욕망은 오히려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끌어모아 기다렸고 갈구한 욕망이 이별과 외로움이라는 무익한 순환으로, 그리고 그 순환을 겪은 사람들의 속내로 쓰여지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사르트르가 했던 우리의 삶은 무익한 순환이다 라는 말을 불러냅니다. 프랑스어에서 파시옹은 남녀 간의 절절한 애정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열정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가난이야 동정과 연대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이 겪는 차마 고백할 수 없는 이별과 외로움은 그야말로 무익한 순환이다. 그런 이유로 이 소설은 자연스럽게 열어 보일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사랑에 대해 개인이 가진 열정과 그로 인해 무익한 순환이라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겠지요. 이런 주인공의 내면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에 그 사람의 전화가 오기를 빌면서 지하철역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지들에게 적선을 했다. 내 멋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보러 오면 자선단체에 200프랑을 기부하겠다고 마음먹기도 했다. 그 사람과 사귀던 해 여름에는 바캉스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 혼자서 호텔방에서 깨어나 그 사람의 전화도 기다릴 수 없는 긴 하루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행을 포기하는 것은 그에게 난 당신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 열정을 고백하는 행위였다.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지만 글 속에 스스로를 숨기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영상과 몸짓과 대화가 있었던 그 사람과의 첫날 밤 이후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인 기억들, 모스크바의 고양이 조련사, 목욕 가운, 바르비종 같은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쓰이지 않은 열정적인 소설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서서히 쓰러지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텍스트였던 그것들은 결국은 찌꺼기와 작은 흔적들이 되어버릴 것이다. 언젠가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겠지.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갈망했던 지난해 봄,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 단계에 이르러 결국 저자의 글은 내가 아니면 도저히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삭제와 교정으로 뒤덮인 원고가 되어버립니다. 철저히 개인적이고 유치한 글, 사랑의 고백이나 수업 시간의 비밀 노트 한쪽에 갈겨 쓴 외설스러운 낙서처럼, 혹은 아무도 보지 않으리라 확신하면서 조용히 써내려간 일기처럼, 그러나 마침내 이 원고가 출판물의 형태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되면 내 순진한 생각도 끝장나고 말 것이다. 사랑의 열정을 겪을 때 생겨나는 욕망과 고뇌는 또 어떤가요? 저자는 그것이 이미 예고되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가슴 졸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테러가 예고되어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슴 졸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전쟁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불가능한 욕망과 고뇌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이라크 전쟁 장면을 묘사하는 기사를 읽으며 그것이 분명 잔혹하고 파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사자들은 그것을 정당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언젠가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고통스러운 미래의 쾌락이라고 표현하면서 저자는
그 사람의 전화만 기다리며 고통을 겪는 일이 너무 끔찍해서 그와 헤어지기를 원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럴 때면 나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사는 나날들이 되풀이되겠지. 나는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 아니 여러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지금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특권일 수도 있는 질투 때문에 미칠 듯이 그 사람과 끝내버리기를 원하는 현재의 상황이 그런 날이 온다면 그것은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바로 그날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나 정작 남자가 떠나자 1인칭의 저자는 극심한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광기와도 같은 사랑의 허기를 그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6개월 전 프랑스를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는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온몸이 아팠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고통은 도처에 있었다. 차라리 방에 강도라도 들어와 나를 죽여주었으면 싶었다. 낮 동안에는 버려졌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슨 일이든 하려고 노력했다. 멋을 부려보거나 진하게 화장도 해보고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끼워보기도 했다. 물론 이런 연극을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잡지를 뒤적일 수도 없었다. 향수나 전자레인지 광고를 보면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만 연상되었다. 길을 걷다가 속옷 가게 앞을 지나게 되면 고개를 돌렸다.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지자 나는 카드점 치는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싶어졌다. 그것만이 내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밤 에이즈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내게 그거라도 남겨놓았을지 모르잖아. 나는 필사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떠올려 보았다. 그 사람의 푸른 눈, 이마 위에서 물결치던 그 사람의 머리카락, 어깨의 곡선이 자세히 생각났다. 그 사람의 치아와 입안의 감촉이 느껴졌고 허벅지의 모양이며 꺼끌꺼끌하던 살갗마저 만져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는 행위와 환각 사이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억과 광기 사이에는 차이점이 전혀 없는 듯했다. 그리고 이런 극심한 상실감은 그녀 스스로를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되풀이 돌려놓는 것으로 허기지고 해진 마음에 하나의 신랏 같은 연결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처음 그 남자와 만나던 시점에 그녀가 묵었던 장소, 그 작은 방에 있던 모든 것들을 퍼내듯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면서 그렇게 하면 과거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나의 생각, 나의 행동들은 모두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현재를 행복을 향해 열려있던 과거로 바꿔놓고 싶었다. 이러한 과거로의 갈망은 그녀가 예전의 시점을 재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특별할 것도 없었던 그 당시의 순간들을 돌이켜보았다. 소르본 대학의 자료실에 들르고 볼테르 거리를 거닐고 베네통에서 스커트를 입어보던 그때를, 그렇게 과거를 되새기다 보니 왜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듯 지금 현재에서 그 시절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사랑의 갈망과 허기 그리고 상실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저자의 이 행동들에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상실은 사람들에게 흉터로 남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가볍게 극복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히 자서전 같은 글로 남깁니다. 이전에 자신의 낙태 경험조차 감추지 않고 글의 소재로 썼던 저자답게 이 모든 내용에 대해 냉정하리만큼 담담한 서술을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글에는 자신이 남겨놓고자 하는 것만 남는 법이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읽힐지도 모른다는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내가 글을 써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한 그런 건 개의치 않는다. 작가가 가진 열정의 방향은 상대적이기보다는 그 내면을 끝없이 파고 들어가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모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었다. 그 사람이 마신 술잔도 닦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돌아올 때는 다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타고 있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졌으면 싶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여자가 겪은 일인 것처럼 생소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 덕분에 남들과 나를 구분시켜주는 어떤 한계 가까이에 어쩌면 그 한계를 뛰어넘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온몸으로 남들과는 다르게 시간을 헤아리며 살았다. 나는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얼마만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숭고하고 치명적이기까지 한 욕망, 위험 따위는 없는 부재,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면 무분별하다고 생각했을 신념과 행동, 나는 이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행했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세상과 더욱 굳게 맺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그녀가 생각하는 사랑과 열정의 감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사치라는 것은 모피코트나 긴 드레스 혹은 바닷가에 있는 저택 따위를 의미했다. 조금 자라서는 지성적인 삶을 사는 게 사치라고 믿었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사랑의 열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사치가 아닐까. 저자가 말하는 사치라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매력적이고 삶을 한층 고급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다면 저 또한 그 말에 흔쾌히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었을 당시 프랑스 문단과 학계에서는 저자에게 여러 우려와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대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쨌거나 도덕적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번역하는 내내 사랑이란 결국 기억이고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쩌면 기억에 관한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주변의 모든 것이 온통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환기시킨다. 하지만 머지않아 모든 게 흐릿해지는 순간이 온다. 아무 소중했던 사랑의 기억도 세월의 무게를 견뎌낼 수는 없다는 듯이 작가는 어쩌면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잊힐 수밖에 없는 사랑의 기억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